다음에 이제 법률행위에 대한 것을 보죠. 민법 총칙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또 양도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법률행위입니다. 이 법률행위라는 것은, 왜 법률행위를 보는지 그것부터 좀 보도록 하죠. 자, 첫 시간에 제가 민법의 전체적인 구조를 아마 잡아드렸을 거예요. 자,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공부하시는데 그 중에 권리 중심으로 공부한다고 그랬고요. 물론 그 권리에는 이제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다고 그랬지만 지금은 민법 총칙이니까 통틀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권리는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권리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 그러면서 이 보이지 않는 권리는 자꾸 움직입니다. 자꾸 움직인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이 어떤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그전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이제 여러분한테 넘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보이지 않는 소유권이 여러분한테 넘어왔어. 여러분 소유권 넘어온 거 보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셨어요? 아니죠. 근데 어쨌든 어느 순간인가 그 전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여러분한테 넘어와서 이제 여러분이 그 아파트의 소유권자가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권리는 보이지 않는데 자꾸 움직인대요. 이걸 권리의 움직여. 변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권리의 변동. 가장 기본적인 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여러분이 권리를 취득하는 거, 소유권 취득한 거. 좀 더 발생이라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그전 사람이 가졌던 소유권이 여러분한테 넘어온다는 얘기니까 소유권 이전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이 바로 권리 변동이 가장 일상적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소유권 이전돼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하나의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결과. 이 민법은 이렇게 탁 어떤 틀이 딱 잡혀 있단 말이죠. 조금 예외적인 건 있다 하더라도 구조가 잡혀 있어요. 그럼 결과로서 소유권 이전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그럼 이 결과는 아무 이유 없이 발생되진 않죠. 항상 이 세상 일이 결과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민법의 가장 큰 구조는 원인과 결과 사이를 정해놓은 건데 그 결과로는 이제 권리의 변동이죠. 소유권 이전, 그래서 소유권 취득한 거. 이 결과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법에서는 결과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법률 효과라고 쓴다고 해요. 법률 효과. 법률 효과. 법률 효과. 이 단어는 좀 기억하시라고. 꼭 결국 법률 효과는 권리 변동이에요. 권리 변동. 그러면 권리 변동, 그게 어려우면 소유권 이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것을 또 법에서는 원인 그렇게 하지 않고 법률 요건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 요건. 요건. 요건 그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요 용어는 좀 잡으세요. 그래서 법률 요건은 항상 권리 변동이다. 그러면 원인에 해당되는 게 법률 요건인데 수도 없는 것들이 있겠죠. 그 수도 없는 것들의 내용들을 이제 크게 둘로 나누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느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취득하는 것은 뭐 국가가 꼭 그 아파트 여러분 보고 네가 소유권 취득해라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여러분 의사에 의해서 또는 판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 넘어갔지. 자, 이렇게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 뭘 한다고요? 이 법률 행위. 첫 번째, 법률 요건으로서 법률 행위. 이 법률 행위에는 이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당사자의 의사표시. 의사표시해 봐요. 생각을 외부에 표시한 거. 즉 여러분이 그 전에 부동산 소유자한테 그 부동산, 그 아파트 나한테 5억에 팔아라. 5억에 팔으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도 알겠다. 내가 5억에 팔겠다. 의사 표시한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계약, 매매 계약, 각종 등등등등 계약만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되겠죠.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꼭 계약만 해야지만이 소유권 이전되나요?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가지고 있는 부동산 아니면 뭐 각종 재산이 상속인들한테 넘어오죠. 그것도 권리 변동이죠. 근데 그것은 아버님하고 무슨 계약하고 뭐 해서 한 게 아니지. 상속 같은 것들은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법률 규정이라고 그러죠. 법률 규정. 그러니까 법률 규정은 당사자 의사 표시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상속 같은 것들 등등등등.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의 큰 구조가 이건데, 자,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사실 이제 권리 변동이라고 그러지만 여기 뭐 의무 변동도 일어날 수 있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권리는 자꾸 변동, 움직인다. 그럼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고 그 결과로 우리가 법률 효과를 한다. 그럼 결과가 발생하려면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원인을 다 법률 요건이라 한다. 근데 이 법률 요건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는 소유권 이전하려는 소유권 취득하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 행위가 있고 당사자 의사표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규정이라는 것으로 크게 나눠지더라는 거죠. 그럼 이것들이 이제 가장 큰 틀이니까 만일에 이게 이제 물권법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건 권리를 물권으로 바꾸면 되겠죠. 물권 변동은 당연히 뭐로 인한 법률 행위로 인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뭐로 인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채권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권리를 뭘로 바꿔야 돼요? 채권으로 바꾸면 되겠죠. 채권 변동, 특히 채권 취득은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뭐에 의해서도 법률 행위에 의해서도 채권이 발생할 수 있고 뭐에 의해서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채권이 발생할 수 있고 큰 구조가 틀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가지고 뭐 이렇게 가로넣기 이런 것은 안 나오는데 이 전체적인 틀이니까 요 구조는 좀 기억하시고 그 중에 우리가 배우시는 게 그럼 두 개 중에서 이거야 법률 규정이니까 법조문이 나올 때마다 보면 되는 거고 지금 요거 보자는 얘기예요. 요거 법률 행위. 그래서 이제 권리 주체를 보고 권리 객체를 보고 그 다음에 권리를 발생시키는 뭘 보자는 거예요? 법률 행위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구조가. 자, 민법 총칙의 순서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좀 크게 먼저 잡으시라고. 권리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민법 총칙은 권리 주체, 사람을 보고 권리 객체, 물건을 보고 그 권리를 발생시키는 뭐를 보고 법률 행위를 보고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가장 양이 많고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파트를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된다. 그럼 법률행위를 보기 전에, 자, 왜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야, 권리변동이라는 것이 발생되더라. 그래서 권리변동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법률효과. 법률효과로서 나타나는, 자, 결과로서 나타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권리변동이란 어느 권리가 발생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그 권리를 가지는 주체 입장에서 보면 권리가 발생됐다는 것은 권리 취득했다는 얘기죠. 변경은 그대로 그냥 변경이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실됐다는 것은 소멸됐다는 얘기예요. 소멸. 그래서 이것을 득실 변경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득실 변경은 권리 변동과 똑같아요. 주로 이제 권리 취득하는 걸 많이 이제 우리는 공부하시겠지. 권리 취득. 다만 권리를 취득하는 것만 권리 변동이 되는 건 아니고 권리가 변경되는 거, 권리가 소멸, 없어지는 것도 다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일단 잡으시고요. 권리 변동의 뜻.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보시는데, 즉 권리의 발생에 대해서, 즉 권리 취득에 대해서, 변경에 대해서, 소멸에 대해서 공부하시는데, 요건 권리 취득만 일단 보도록 하겠어요. 권리 취득. 우리가 주로 보는 게 권리 취득이니까. 자, 권리를 취득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원시 취득이라는 게 있고 승계 취득이라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러면 다 취득인데 앞쪽은 원시자를 붙이고 여기는 승계를 붙였으니 그걸로 해석하시면 되죠. 그럼 원시란 단위는 원신. 그러면 태초에 그 얘기죠. 처음 권리를 취득하는 권리가
최초로 취득하는 거, 최초로. 또 타인 권리 기함이 없이 특정인 어떤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우리가 원시취득을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건물을 하나 신축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없던 건물이 하나 새로 생겼죠. 그럼 당연히 그 건물의 소유권을 여러분이 취득하겠지. 그럼 그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로부터 뭐 이어받았나요? 아니지. 여러분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했죠. 이런 걸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라 한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주로 이제 현실은 승계 취득이 많겠죠. 승계 취득. 그럼 승계 취득은 말 그대로 취득을 했는데 승계받았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앞선 사람의 권리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권리로부터 이어받았다는 얘기지. 승계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승계 취득은 타인 권리에 기초해가지고 승계해서 취득하는 건데 이 승계 취득은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전적 승계라는 것과 설정적 승계라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한마디로 이전하고 설정으로. 그 정도 보세요. 특정 승계, 포괄 승계까지는 이제 들어가지 마시고 자꾸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지러우니까. 그러면 이전적 승계, 뭐 빼버리고 이전 그러면은 이건 뭐 흔히 듣잖아요. 소유권 이전, 전세권 이전. 그러면 이전됐다는 것은 그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이전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요 권리 자체를 전부 넘겨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전 사람은 이제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전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잃게 되는 거고, 상실하는 거고, 여러분이 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통째로 그냥 넘겨받는 거예요. 이걸 이전이라고 그런다, 이전. 그래서 전 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권리자한테 넘어오는 거. 이걸 이전이라고 한다, 이전. 그건 뭐 일반적인 얘기니까. 근데 이제 설정이란 단어를 좀 주의해서 보세요, 설정. 설정이라는 것은 앞선 사람의 권리를 그 권리 전부 넘겨받는 게 아니라 앞선 사람의 권리 중에 일부만 떼서 넘겨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만. 어떻게 권리 보이지도 않는데 떼서 넘겨받지? 그러니까 상상을 하셔야 된다고. 상상을. 어떤 상상을 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예요. 그럼 소유권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저 건물을 좀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남의 건물 막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럼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을 이제 적당하게 사서 대금 주고 소유권 이전받으면 이 소유권 통째로 여러분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소유권을 살려니까, 즉 건물 전체를 살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 그만큼 돈은 없어. 근데 꼭 이 건물을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빌려서 사용하면 되죠, 빌려서. 그럼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전세권이라는 거. 첫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하고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 뭐 한 2억 주고. 여기서 이제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 건 아니고요. 이건 일상적인 전세죠, 전세. 전세권하고 전세는 달라요. 나중에 물권법에서 배우시겠지만 이건 등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이제 남의 건물이지만 전세권을 취득해서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전세권을 취득한 거죠.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세권을 최초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런 걸 원시 취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승계 취득이에요. 앞선 사람의 소유권을 넘겨받진 않았는데, 그렇죠. 앞선 사람의 소유권 전부를 넘겨받았진 않았지만 이 소유권 내용 중에 일부를 넘겨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의 내용은 뭐가 있냐면 지가 소유하고 있는 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수익 남한테 빌려줘서 수익도 낼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죠.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이게 소유권의 내용이라는 얘기죠. 이 세 개가. 그 중에 항상 사용, 수익은 이제 묶어서 이렇게 소유권을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앞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중에, 소유권은 그대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내용만 넘겨받은 거예요. 전부, 일부 이걸 뭐라 한다고요? 설정이라고 그래요. 설정. 그러면 여러분은 남의 거지만 그 사람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사용수익권을 넘겨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지. 이제 소유자는 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적으로 전세 놓고서는 지도 같이 살면 안 되지. 다만 돈이 필요하면 아직은 소유권 중에 처분하는 내용은 가지고 있으니까 처분해버리면 되죠. 여러분이 전세권 가지고 사용하는 동안에도 처분은 가능하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것들을 조금 좀 구조를 잘 잡으셔야 된다고. 그럼 결국 설정이라는 것은 앞선 사람의 권리 중에 일부를 넘겨받는 것을 뭐란다? 설정이라고. 주로 앞선 사람의 권리,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취득할 때 뭐 했다 한다? 설정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이제 권자라고 그러고, 이쪽 사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설정자라고 그래요. 설정자. 그럼 이게 전세권이면 전세권 설정자. 만약에 이게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럼 저당권 취득도 뭐예요? 설정이에요. 그럼 이쪽을 저당권 설정자. 이해되셨죠? 설정이란 단어가 그런 뜻이다. 전 권리자는 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새로운 권리자가 전 권리자의 내용 중 일부만 넘겨받는 거예요. 이걸 설정이라고 하고요. 주로 소유권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같은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취득할 때 설정이라는 단어를 쓴다. 자, 용어 정의하셨죠? 설정이라는 단어 이제 이해되신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법률 효과는 결국 권리 변동을 법률 효과라고 그러죠. 그럼 이것은 원인이다, 결과다. 결과. 그래서 고정되는 끊임없이 변한다. 수많은 법률 관계를 일정한 원인이 있으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모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걸 권리 변동이라 하고 이걸 뭐라 하더라? 법률 효과를 하더라. 항상 법률 효과는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행위를 했는데 법률 행위가 지금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인. 이런 거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 어디 구조를 딱 잡아가지고 어느 얘기를 하는지. 아까 여기 원인. 그럼 법률 행위 하는 이유는 뭘 발생시키기 위해서? 권리 변동 뭐? 법률 효과. 그러면 이 법률 행위가 결국 결과로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이런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 법률 행위를 법률 효과가 있다라고 그래서 뭐라고요? 유효. 이해되셨죠? 유효. 그러니까 그냥 유효 하지 마시고 유효라는 것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으로부터 권리 의무가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좀 본뜻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숙지를 하셔야 된다. 근데 무효 그러면은 이제 뒤에서도 이제 나오겠지만 무효 그러면은 법률행위 계약은 하긴 했지만 그 계약부터 발생될 법률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즉 법률 효과 뭐가? 권리 의무가 없다면 권리 의무가. 그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들어가시라고. 근데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무효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러면 대금 지급 의무가 있냐 그러면 그건 있지 그래. 왜? 계약했으니까. 아니 계약을 했다고 다 권리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계약이 뭐가 돼야 유효가 돼야 된다니까. 무효라면 권리 의무가 없으니 매매 계약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 줄 의무가 없는 거죠. 이렇게 좀 본뜻을 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입문 과정에서 이런 용어들을 좀 찬찬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간 다시 안 옵니다. 이제 기본서나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제 양이 많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죠. 잘 잡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법률 요건은 아까 간단히 보라고 그랬어요.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죠, 원인. 이 원인, 이건 결과. 자, 그러면 법률 요건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당사자, 즉 계약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즉 의사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뭐하고 법률 행위하고, 행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법률 규정.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법률 규정을 줄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정이라고 그래요. 법정. 그러니까 법정 나왔다 그러면 법정이라는 단어가 보인다 그러면 법률 규정이구나. 법률 규정. 그럼 당사자 의사하고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자, 법률 사실은 안 보셔도 돼요. 이것도 어지러워 죽겠는데. 그 정도. 기본 구조. 지금까지 사실. 요거 설명한 거예요, 요거. 권리 변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중에 권리 취득하는 거. 자,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건 그전 사람의 권리를 그대로 통째로 다 넘겨받는 거고, 이건 그전 사람의 권리 중에 일부만 넘겨받는 거고, 이거 하고 이걸 뭐라 하고요? 법률 효과라 하고, 그럼 이 법률 효과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뭐라 하고? 법률 요건이라 하고, 그 중에 당사자 의사 표시에 의해서, 즉 당사자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라 한다? 법률 행위라고 한다. 여기까지. 구조 이해되셨죠? 조금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좀 어렵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자체를 조금 힘들어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을 힘들어 하신 분들은 영혼이 자유로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탁탁 놓여진 데에 놓여져야 되는 거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 쪽에 들어와 있어야지 이쪽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당연히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딱딱 잡아놨는데 나는 그거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안 돼요. 자유롭게. 그래서 좀 사고를 조금 바꾸셔야 된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의 그냥 기본적인 평소 살았던 사고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성적도 안 오르고 실력도 안 오르고 그래요. 자, 한마디로 법은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시킨 대로. 자, 지금까지 이제 이 구조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법률행위까지 하게 되면 법률행위라는 것은 일정한 법률효과, 즉 결과 발생, 다른 말로 권리변동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하나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원인을 말한다. 자,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표시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의사표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의사표시에 대해서. 그 의사표시는 의사라는 단어와 표시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그럼 의사는 뭘 의사라고 그래요? 정형외과 의사, 치과 의사예요, 얘기해요? 생각. 뭘 하려는 생각? 법률과 권리를 변동, 즉 소유권 취득하려는 생각, 전세권 취득하려는 생각. 그럼 여러분이 소유권, 저 아파트 소유권 취득할 생각만 있으면 소유권 취득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지니까 그걸 표시해야지. 또 그 부동산 소유자한테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네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라. 나는 의사표시를 해야죠. 그럼 상대방이 그래, 나도 얼마 받고 소유권 너한테 넘겨줄게. 라는 의사표시 두 개가 딱 맞아질 때 그럼 둘이 행위를 해야 되잖아. 만나서 매매나 계약을 해야죠. 이런 걸 법률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의사표시는 이 법률 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예요. 요소. 그러니까 꼭 의사표시가 법률 행위가 되는 건 아니죠. 다만 의사표시 없는 법률 행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김치야, 김치. 김치찌개야. 김치가 김치찌개는 아니지.
그죠? 하지만 김치 없는 김치찌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표시랑 하고 하는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외부에 뭐 하는 거다? 표시한 거다. 그 예를 드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어느 아파트에 소유권을 취득했다. 자, 이게 뭐라고요? 권리 변동.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법률 효과. 원인 결과? 이 결과. 결과로서 여러분이 이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이야. 그럼 아파트 소유권 취득하려면은 이 사람과 뭘 해야 된다? 매매 계약이라는 걸 해야 되고, 매매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얼마에 파세요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그 의사표시를 우리가 청약이라고, 청약. 상대방이 여러분이 5억에 팔아라라는 의사표시를 하니까 상대방도 5억 괜찮아, 5억에 내가 팔게라는 의사표시예요. 승낙. 그러면 여러분의 청약이라는 의사표시하고 상대방이 팔겠다는 의사표시가 합해져 가지고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성립시킨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매 계약은 이 법률행위인데 청약이라는 의사표시가 없이,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없이 매매 계약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죠. 그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법률행위라는 것들을 이제 개념을 잡아봤어요. 법률행위.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원인이다. 즉 법률 요건이다. 일정한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는 당사자의 어떤 원인된 행위, 계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률행위를 한다.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의 종류를 좀 잡으려고 그래요. 법률행위 종류. 자, 가끔 이쪽에 문제 나오는데 맨 처음에 나온 법률행위가 이제 단독행위라는 것과 계약으로 나눠지는데, 요거는 뭘 가지고 나눈 거냐면 단독행위도 법률행위고 계약도 법률행위인데, 그러면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법률행위를 이루고 있는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나눈 거예요. 그럼 결론이 다 나왔죠. 그럼 단독행위라면 단독이니까 의사표시 몇 개, 하나만 있어도 이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는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럼 계약이 뭐예요? 약속은 약속. 물론 자기 스스로 자기하고 하는 약속도 있지만 보통 약속은 상대방과 하게 되니까, 그럼 상대방의 의사와 자기의 의사표시, 2개의 의사표시가 맞아 떨어져야죠, 이게. 그래서 계약은 양 당사자의 2개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서 성립하는 게 계약이다. 그래서 단독행위란 1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이 돼서 그 법률행위가 권리변동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단독행위. 가장 대표적으로 단독행위의 예가, 자, 여러분이 그래요. 저한테 사기를 당해서 쓸데없는 엑스토지를 비싼 가격으로 샀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쨌든 이 토지의 소유권, 속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표시를 했으니까 저하고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기를 당했고, 이 토지는 쓸데없는, 제가 개발되고 뭐하고 한다고 막 이렇게 사기쳤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의사표시해서 계약을 한 사람은 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취소. 자, 그러면 취소를 한다는 것도 하나의 행위죠. 그러면 이 취소라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냐 계약이냐 얘기할 때 그럼 이 취소는 여러분의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에 하나만 있어도 이 계약이 취소된다면 이건 단독행위고, 여러분이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고 그러면 이제 아직은 취소 안 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취소에 승낙한다는, 동의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 계약이 취소된다면 그건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사기쳐서 이 계약을 해놓고서는 여러분이 취소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동의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동의를 하지 않아도, 동의라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사기당했으니까 이 계약을 없애버리려는 취소 의사표시를 하면 취소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 취소라는 것은 여러분이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이 계약이 없어져 버리는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단독행위. 이런 걸. 이해는 되셨나요? 나중에 이제 또 공부하시면서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배우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취소다, 취소. 내가 취소하겠다. 그래 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취소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 말든 그 계약은 취소가 되는 거다. 계약은 다 얘기했죠.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 한쪽을 청약이라고 그래요. 먼저 청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부동산 5억에 파세요. 여러분이 오케이, 나 팔겠다. 승낙. 합치가 되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을 한다. 그 다음에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라는 게 나오는데, 의무부담행위는 말 그대로 약속만 하는 행위예요. 약속. 즉 쉽게 해서 약속했으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지켜야 돼. 의무. 처분행위는 말 뜻 그대로 처분, 권리변동이 직접 일어나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그러는데, 자, 다시 구조를 보게 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 법률행위를 우리가 배우시게 되죠. 자, 이 법률행위로서 발생하는 결과는 권리의 변동이다.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권리를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누면 채권이라는 권리와 물권이라는 권리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이 권리에다가 이제 채권을 집어넣으면 무슨 변동? 채권 변동. 이 권리에 물권을 집어넣으면 무슨 변동? 물권 변동. 나누는 거죠. 그럼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게 법률행위인데, 권리 변동 중에서 이제 채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채권 변동은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거죠. 그럼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있을 수 있겠죠? 뭐라고 하면 돼요? 물권행위라고 하면 되죠. 가장 단순하게 구조를 잡으면. 자, 이제 이렇게 구조를 잡는데 이 채권행위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걸 의무부담행위라는 거예요. 의무부담행위. 그럼 물권행위를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자, 그림으로 도식화시키면 이런 건데, 이제 예를 들어봅니다. 예를. 여러분과 제가 8월 1일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했죠. 자, 그럼 매매계약이 법률행위인데 이 매매계약으로부터 채권이 발생하면 이건 채권행위, 즉 의무부담행위고, 매매계약으로부터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면 이건 물권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천천히 더 볼읍시다. 매매계약 8월 1일 날 했다고 해서 즉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저한테 넘어오나요? 아니잖아요. 뭐가 발생하냐면 여러분은 저한테, 자, 만일에 5억에 매매계약했다 그러면 5억 대금 달라는 청권이 나오고,
대신에 저는 여러분한테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청구권이 나오겠죠. 자, 권리가 발생은 돼요, 권리가. 그럼 대금 달라는 청구권과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청구권이 물건이라면 물건 변동이지만, 자, 그래서 채권과 물건의 개념을 다시 말씀 잡아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5억 달라는 대금 달라는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5억을 그 여러분의 부동산 산 저한테만 달라고 해야지. 아무나 가가지고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내 5억 내놔 하면 돼요?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 요 A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저한테 판 여러분한테만 그 아파트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해야지. 아무나 저 강남에 가가지고 뭐 60억짜리 70억짜리 아파트 소유권 내놔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럼 결국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금 청구권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둘 다 이것은 뭐가 된다? 채권이에요, 채권. 그럼 이 권리는 매매로부터 발생했으니까 매매계약은 무슨 행위? 채권행위. 다른 말로 무슨 행위? 의무부담행위란 말이에요. 의무부담행위. 즉 8월 2일 날 매매계약을 했으면 이제 뒤집으면 저는 대금 줄 의무가 생겼고 여러분은 그 아파트 팔았으니까 저한테 이전해 줄 의무가 생긴 거죠. 의무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무부담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8월 1일 날 매매계약 했으면, 그래서 이제 매매계약할 때 이제 다 정해놓겠죠. 자, 우리 9월 10일 날 대금 치르고, 그럼 그때 이제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자, 요 계약서 이제 쓰겠죠. 그래서 이제 9월 10일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매매 이외에 저하고 여러분은 또 다른 행위를 해야죠. 일단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 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대금을 주는 행위를 해야겠죠. 잔금이면 잔금.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파트 소유권을 저한테 넘겨주는 행위를 한 번 더 할 거 아니에요. 권리증, 등기필증이죠. 등기권리증 같은 거 주고, 인감증명서 주면서 등기하라고. 자, 바로 이거죠. 그럼 9월 10일 날 한 이 행위들은 직접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대금 돈을 주고 여러분이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저한테 주는 행위를 한 거죠. 요때 물건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변동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행위를 우리가 물건 행위를 하고 다른 말로 처분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에서 팔았다 그러면 이미 여기까지 가시면 안 돼요. 매매 계약을 했다는 것은 나중에 넘겨주기로 약속만 한 거지. 나중에 대금 주기로 약속만 한 거지. 즉 의무만 지은 거지. 직접 매매 계약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기고 대금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대금을 주고 여러분이 나중에 소유권 이전해주는 행위를 또 한 번 한다는 얘기죠. 구별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요걸 우리가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라고 그러고 요걸 우리가 물건행위,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러면 이것들은 전부 다 법률 행위인데,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이 있어야 될 행위하고 처분권이 없어도 되는 행위를 구별하셔야 되겠죠. 아니, 그러면은, 요거 자체가 무슨 행위라고 그랬으니까, 처분행위라고 그랬으니까, 물건행위, 즉, 처분행위 할 때는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하지만 채권행위는 처분행위를 하지 않고 의무부담행위를 하니까, 즉 약속만 한 거니까 이때는 굳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즉 처분권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이쪽으로 연결하면 매매계약은 무슨 행위? 채권행위. 다른 말로 뭐 의무부담행위. 그러면 꼭 매매계약할 때 매도인, 여러분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야 되냐 그 얘기지.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남의 부동산을 매매해도 일단은 유효가 된단 말이에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법대로 들어가면 법대로. 그러면 매매계약할 때 남의 부동산, 만약에 병의 부동산을 저한테 팔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 매매계약은 무효요, 유효요? 유효요. 무효가 아니에요. 정상이라고.
다만 이제 여러분은 그 남의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9월 10일까지 그 부동산을 여러분이 취득해서 요때 제대로 소유권 뭐만 해주면 돼요? 이전만 해주면 되죠. 근데 9월 10일까지 여러분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못하면 소유권 이전 될 수가 없고 여러분 것도 아닌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잘못된 게 되는 거죠. 즉 이 소유권 이전 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처분 행위니까 요거 할 때는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딱 나누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죽으라고 설명했으니까 이제 읽어보면서 의무부담행위는 다른 말로는 무슨 행위? 채권행위, 채권행위. 즉 의무만 부담해. 즉 약속만 한 거예요. 약속 지킬 의무만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다 외울 건 아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같은 것들이 다 의무부담행위예요. 그럼 이것은 의무만 부담하는 거예요. 즉 약속만 하는 거니까 권리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 무권리자도 그 의무부담행위는 할 수 있으니까 타인 물건 매매한 경우도 그 매매계약보다 유효다, 유효. 그거. 하지만 처분행위란 말 그대로 직접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행위로서 자 주로 물권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돼요. 좀 전에 보셨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라든지 아까 보셨던 전세권 설정행위, 저당권 설정행위, 즉 전세권이나 저당권 취득하는 행위 이런 걸 처분행위를 한다. 준물권행위까지는 들어가지 마시고 당연히 그럼 처분행위는 처분행위라고 했으니까 처분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으니까 처분권이 없는 무권리자가 한 처분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무효. 구별합니다.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식행위가 있고 불요식행위가 있는데 이건 가볍게 일정한 방식,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를 요식행위, 즉 법률행위가 성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이 법에서 정해진 형식대로 해야 돼. 대표적으로 유언 같은 거, 유언. 유언은 뭐 TV나 드라마처럼 뭐 여기 돌아가시는 다들 이리 와봐라 이게 유언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해진 5가지 방식에 의해서만 하는 게 유언이 됩니다.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돼. 또 가장 대표적으로 또 요식행위가 혼인 같은 거, 혼인하는 것도 법률행위라고 본단 말이에요. 결혼하는 것도.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럼 뭐 예식장에서 그냥 딴 여기 예식만 하면은 우리나라는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지. 요식 뭐 혼인신고를 해야죠. 혼인신고. 이런 걸 요식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불요식은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행위라는 거죠. 아무런 방식이 없어 그냥 의사표시만 있으면은 성립되는 것을 불요식행위를 한다. 주로 우리가 배우는 법률행위는 불요식행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불요식행위다. 요식행위란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지는 거, 혼인이라든지 유언이라든지. 불요식행위라는 것은 방식에 구애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시는 거.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해서 일단 법률행위의 종류를 한번 쭉 훑어보셨습니다. 자, 그럼 잠깐 여기서 이제 조금 숨을 돌리시고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이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계속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